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드론의 지배력 강화란 제목의 행정명령 14307을 발동했습니다. 드론의 생산 기반과 생산량을 늘리고 드론 기술의 수출도 확대한다는 겁니다. 한 달 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투용 드론 전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하며 국방부 본청 건물인 펜타곤 앞에서 드론을 띄워놓은 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So while our adversaries have produced millions of cheap drones, before us we were mired in bureaucratic red tape. 미국의 엔지니어링과 AI 기술로 저가 드론을 미국에서 대량 제작해 내년 말까지 미국산 드론으로 모든 전투 부대를 무장시키겠다는 겁니다. We'll arm combat units with a variety of low-cost American-crafted drones. 9월까지 드론 시범 부대를 창설하란 명령도 내렸는데 특히 한반도를 작전권 안에 두는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시범 부대를 우선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도 드론 전력 강화에 힘을 쏟습니다. 내년 방위예산 가운데 약 1조 원을 배정해 중소형 드론으로 적의 함정을 격퇴하는 다층 연안 방위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의 목표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입니다. 내년에 205억 원을 투입해 전투용 드론 11,000대를 도입하고 전 장병에겐 드론 비행 기술을 필수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과감히 손실과 망실을 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미일이 소형 저가 드론을 중심으로 드론 전력 강화에 나서면서 방위 산업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퀴즈를 낼게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와 장갑차가 몇 대나 파괴됐을까요? 한 만 대? 만 대. 조금 더 쓰십시오. 2만 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격파된 2만 대의 전차와 장갑차 중에 대부분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을 당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게 쓰였단 말이죠. 이게 불과 수백 달러짜리예요. 근데 이 수백 달러짜리 드론 하나가 수십만 달러짜리 전차를 잡는 이런 세상이 와버릴 거예요. 그럼 도대체 쟤네들 드론을 어떻게 막을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드론 탐지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 최고 성능입니다. 아, 이건 너무 고급 정보인데.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러시아의 그 연방 정보국이 보고한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 그 제목이 뭐냐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진핑이 3연임을 하기 위해선 시진핑이 반드시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할 거다. 이걸 이제 러시아에서 보고했고 이 보고서가 돌고 돌면서 2027년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굉장히 유력한 대학에서 그 침공 시나리오를 한번 해봤어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2시간 안에 점령한다. 2시간 안에. 그러니까 처음 30분 안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하고 방사포를 다 쏴서 대만에 있는 모든 방공 시스템을 다 무력화하고 그 다음에 30분 이후부터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해병대가 타이완에 상륙을 해서 지상부대가 전진을 하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타이완 양쪽을 중국의 항공모함 함대가 둘러싸서 타이완에 있는 타이완 공군의 전폭기들 전부 다 격추시키고 무력화시킨다. 나머지 1시간은 그 동안에는 타이완의 주요 거점들을 중국군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이제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 2시간 안에 끝난다고. 그래서 왜 2시간이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2시간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우리나라 평택기지에서 타이완에 긴급 백신 수송을 했었거든요. 그게 2시간 걸렸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만약에 이것 때문에 급파된다면 이게
2시간 정도가 얘네가 굉장히 빨리 올 수 있는 거니까 최소한 그 안에 이걸 끝내야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 지을 수가 있는데 사실 말도 안 되죠 사실.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의 맹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샤레 군사연구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무슨 맹점이냐. 대만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감시 자산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작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대만은 보면 중국 해병대가 상륙할 수 있는 해안이 약 12% 정도밖에 안 돼요. 그 12%도 굉장히 상륙하기 힘듭니다. 50년인가 뭐 굉장히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때 중국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병력이 죽거나 대만군한테 항복을 했었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이 나름대로 타이완 침공을 하기 위해서 해병대도 키우고 여러 가지 장비도 뭐 상륙함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런 장비하고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전 경험입니다. 중국은 예전에 베트남과의 전쟁 이후로 제대로 된 실전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륙작전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군사작전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이 가장 난이도 높은 상륙작전을 과연 중국 해병대가 할 수 있을까? 그럼 대만은 가만히 있을 거죠. 사실 대만은 그동안 좀 병역법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4개월까지 갔었어요, 얘네가. 의무 기간이 4개월까지 갔다가 최근 11개월로 다시 늘어났거든요. 타이완군의 이제 뭐 전력이 형편없다는 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은 항상 25만 정도의 현역병을 유지하고요. 타이완 내에 예비군이 250만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이완 전역에 이제 공수부대가 낙하하고 이제 미사일 쏜다고 그랬잖아요. 타이완은 모든 군사시설이 지하화되어 있어요. 지하 벙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도 미사일 공격이 굉장히 잘 견디게끔 얘네가 해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군이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쏴서 과연 얼마만큼의 타격을 줄 수 있을까? 이건 좀 이제 의문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설령 상륙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때부터 중국군은 끊임없는 소모전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시가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가전이란 건 한마디로 피를 빨아먹는 진공 펌프입니다. 잘못 시가전에 말려 들어갔다가는 이게 녹아나요. 완전히 녹아나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가전에서 서로 어마어마한 소모전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12% 상륙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이 앞에 이미 타이완군은 새카맣게 기뢰를 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상륙함이 잘못 오다가는 이 기뢰에 걸릴 수가 있죠. 네. 이런 걸 봐서라도 중국이 결코 쉽게 타이완을 차지하기는 힘들다. 몇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중국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같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에너지와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딱 두 나라입니다. 어딜까요? 중국은 안 되나요? 중국은 안 됩니다. 러시아? 미국하고 러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3년간의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에너지 자급률이 90%다. 자신 있다. 그런데 그 90%를 잘 봐야 됩니다. 그 90% 안에 뭐가 있냐? 재생에너지하고 태양광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네. 전차나 항공기를 운영하는데 태양광 패널 붙여서 하나요? 그렇죠. 안 하잖아요. 무조건 휘발유 넣어야 되거든요. 기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원유를 중동에서 수입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했다? 그럼 이미 그 말라카 해협의 일대로 해서 모든 해상 통로가 봉쇄되고 막힐 텐데 도대체 이것을 중국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물론 그럼 러시아에서 원유를 들어올 수 있다. 물론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관계는 원만하지만 러시아의 잠재적인 가장 큰 라이벌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중국이 이 기회에 굉장히 약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식량입니다. 중국은 식량 자급률이 85%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다 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와 식량의 자급자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과감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라는 식량과 에너지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를 봤거든요.
과연 우린 저걸 견딜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침략자로 낙인 찍혔을 때 중국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국 대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겠다고 항상 하는 애들인데 社会主义现代化强国努力奋斗宣誓人习近平 우리가 침략을 해서 침략자로 낙인 찍히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저희는 물 먹는 것도 나중에 다 씁니다. 또 하나 이 무기 체계를 봐야 됩니다. 물론 중국은 뭐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벌써 2종류나 만들었고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중국제 전투기가 뭐 히트를 쳤습니다. 중국제 전투기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라파를 떨어뜨렸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걸 봐야 되거든요. 중국의 대부분의 무기 체계가 러시아제 카피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카피도 아니고 대부분 데드 카피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제 무기가 굉장히 형편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러시아제 전투기들은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팔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탱크나 뭐 장갑차 같은 이 차량도 대부분 다 녹아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제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되는 러시아제 장비가 실전에서 저렇게 많이 녹아 없어졌는데 과연 중국제 장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번에 얼마 전에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의 3분의 1이 날아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국의 몰골이 송연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미국이 동원했던 B2 스텔스 전투기 중에 2대가 태평양 쪽에서 인도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태평양 쪽에서 인도로 접근하는데 중국이 이걸 탐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어요. 근데 유인이 날아가서 이란에다가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왔단 말이죠. 미 본토에서 한 번에 날아가고. 네, 그 공중급을 받으면서. 근데 태평양 쪽에서 날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전혀 탐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왔다 갔지? 진짜 저런 애들하고 우리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번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2027년에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는 것은 중국한테 1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가 사실 중국으로서는 베스트거든요. 지난 5월에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가 샹그릴라 대화에서 되게 강하게 중국의 타이완 침공 계획을 언급을 하면서 공산주의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점령하려 한다면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견제를 했잖아요. 생각보다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의 야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국의 야욕은 타이완을 먹은 다음에 타이완을 바탕으로 해서 태평양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최근에 미국의 대중 전략을 보면 이 얘기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 A2AD라는 전략이에요. Anti-Access Area Denial. 반접근 지역 거부예요. 오지 마라. 오지 말아요. 중국은 제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이라고 이렇게 섬을 이어놓는 선을 그어놓고 여기 안으로 오지 말아요. 특히 1도련선이 뭐냐면 중국에서 1000해리 정도 거리예요. 1000해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약 1800km예요. 이 안으로 미국의 함대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마요. 만약에 이 안으로 미국이 들어오면, 함대가 들어오면 우리는 탄두 중량만 1000톤에 달하는 대한미사일을 마구 쏠 거야. 보통 대한미사일이 한 발에 폭탄의 양이 한 300kg 되거든요. 그럼 1000톤이면은 거의 한 2~3천 발의 대한미사일을 날리겠다예요. 이렇게 수천 발의 대한미사일을 날려서 미국 함대에 접근을 막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중국의 야욕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의 대중국 전략입니다. 지금 미국은 미 6해 공군 해병대가 이 중국이 설정해 놓은 제1도련선을 어떻게 돌파해서 들어갈까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공세적인 게 아니라 미국이 굉장히 공세적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AI 산업 부분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중국이 AI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간다. 근데
이거는 조금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전략 전술이나 어떤 그 민감한 군사 분야에 있어서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상당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주민을 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중국은 안면인식이 가장 발달한 나라죠. 중국은 대중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쪽으로 AI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군사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전쟁을 많이 했죠. 끊임없이 미국이란 나라는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이 정말 큰 돈이 된다는 걸 깨달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쁜 놈을 만들고 걔를 두들겨 패면서, 그리고 한꺼번에 두들겨 패면 안 되죠. 계속해서 잽만 날리면서 골병 들게 해서 이렇게 싸워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겪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쌓은 데이터하고 굉장히 달라요. 더군다나 미 공군은 요번에 활약한 B-2 스텔스 폭격기에 이어서 B-21이라는 스텔스 폭격기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 B-2가 너무 비싸고 커요. 이걸 좀 싸게 작게 만들자. 그리고 얘가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잔뜩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기술이 발전해서 스텔스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레이더에 더 안 걸립니다. 이런 걸 미국은 앞으로 20년 이내에 150대 이상 만들겠다. 그럼 중국이 생각하겠죠. 저거 쟤네가 150대 만들어서 누구한테 쓸까? 나일 것 같은데. 나는 저렇게 생각하기 싫은데 왜 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국의 야욕은 잘못된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중국이 해놓은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냐. 이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이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중국의 제1도련선 안에는 타이완이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서해 구조물도 사실 네. 다 권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동맹이라고 하는 한국이랑 일본의 주 원유 수송로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중국은 들어오지 마라고 하지만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해협을 또 포기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타이완 같은 경우는 섬나라고 해군력에 대한 대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중국과 미국의 해군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나요? 척수는 중국이 많지만 쉽게 말하면 저쪽은 이제 경차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쪽은 이제 하이엔드 세단이 굉장히 많은 거죠. SUV하고. 지금 중국은 항공모함을 3척 가지고 있습니다. 2척은 이제 예전에 이제 러시아가 만들었던 거 이제 좀 개량을 해서 한 거고, 한 척은 신규로 만든 거죠. 지금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이 11척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항공모함 한 대가 뜨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나라 공군이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요. 항공모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이지스함도 같이 따라다니고 잠수함도 같이 따라다니고 뭐 별의별 배가 다 따라다녀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미 칠함대가 오면 한중일 해군이 다 달려들어도 다 깨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예요. 그만큼 항공모함 전단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까지 전 세계 최강의 해군이 미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미국이 충격을 받는 사건이 2015년에 발생합니다. 2015년에 중국의 전투함 숫자가 미국의 전투함 숫자를 넘어섰어요. 지금은 중국의 전투함 숫자가 미국보다 50척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고민을 하게 되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뭐 배 총 톤수나 이런 거 하면 아직 미국이 훨씬 앞서요. 그래도 이게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한 게 뭐냐면 고스트 플릿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령 함대입니다. 2050년까지 미 해군의 함정 30%를 무인화한다는 거예요. 그 무인화해서 이 안에 뭘 넣는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미사일과 최첨단 AI를 넣어놓겠다니. 얘가 가서 알아서 자기가 전투할 수 있게. 중국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더군다나 1800km에서 중국을 공격하려면 미 함재기가 떠서 가서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미 함재기가 행동 반경이 700km밖에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미 해군이 생각한 게 뭐냐면 무인기가 공중급유를 해줘요.
무인기가 수십 대가 떠서 항공모함에서 얘가 상공에 뜨고 있다가 얘가 기름이 모자라요? 그럼 걔한테 가서 기름을 넣어줍니다. 이미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고 이렇게 되면 미 함재기의 행동 반경이 40~50% 늘어납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 해군 함재기들은 신형 순항미사일이 나왔고 신형 순항미사일이 한 뭐 1000km 정도 날아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무인 공중급유기 말씀드렸죠. 무인 공중급유기가 기름 싣고 가서 다른 비행기한테 급유도 해줄 정도면 얘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한테 기름을 안 싣고 만약에 미사일을 달면 어떨까요? 더 위협적이겠죠. 네. 살인 병기 되겠네요. 조종사가 죽을 필요도 없고요. 더군다나 이 무인 공중급유기가 스텔스 처리가 돼 있어요. 레이더에 잘 안 잡힙니다. 중국 해군이 미국의 저 무인 공중급유기를 보고서 일부에서는 굉장히 절망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쟤네가 벌써 저런 거 하는구나. 공중급유만 할까? 아니, 곧 미사일 달고 날아올 것 같은데. 난 싫은데 어떡하지? 이게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이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퀴즈를 낼게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와 장갑차가 몇 대나 파괴됐을까요? 한 만대? 만대. 조금 더 쓰십시오. 2만 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차 숫자가 2,300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격파된 2만 대의 전차와 장갑차 중에 우리가 예전에 전차하면 전차끼리 붙고 전차전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런 고전적인 전차전으로 파괴된 숫자는 1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에 당했어요. 이만큼 이 드론이 이번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걸 보는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도 그럼 드론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더군다나 중요한 건 이번 전쟁에서 어떤 드론이 쓰였냐. 군사용 드론이 아니라 상용 드론이 쓰였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게 쓰였단 말이죠. 이게 불과 수백 달러짜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양쪽에 쓴 드론이 대부분 중국제 드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양쪽에 드론을 공급하면서 실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전 이게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이번 전쟁에서 드론이 히트 쳤으니까 우리도 드론 많이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하죠, 이건.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죠. 뭘 나가야 돼요? 드론이 막기 힘든 게 뭐냐면 일단 작아요. 작아서 레이더에도 잘 안 잡혀요. 사람 눈으로 봐도 잘 안 잡히거든요. 도대체 쟤네들 드론을 어떻게 막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러면 도대체 얘를 어떻게 막아야 되냐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막으려면 얘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드론이 작으니까 탐지가 잘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드론을, 그 작은 드론을 탐지하는 거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제 드론 탐지 레이더가 5km 밖에서 잡았거든요. 근데 걔네 스펙상은 10km라고 했는데 뻥뻥이었죠. 야, 왜 잡는다며? 5km에서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론 잡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얘가 13km에서 잡아요. 세계 최고 성능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가 서서히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드론 탐지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이번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인도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이거 파키스탄에서 날라온 드론을 우리가 잘 못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분쟁을 치렀던 나라들이 드론을 잡기 위한 레이더가 어디께 최고냐라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아, 이건 너무 고급 정보인데 그 회사 주식이 사실 우리나라에 미국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미국은 드론 탐지 레이더보다는 드론을 어떻게 격추하는 그
격추 요격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드론 탐지 레이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드론이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드론 날아오는 속도가 새가 나르는 속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를 새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얘를.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든 이 시스템은, 드론 탐지 시스템은 AI가 이걸 구분합니다. 새는 날개를 펄럭이잖아요. 제가 날개를 펄럭이는지 안 펄럭이는지 AI가 잡아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하고 다 비교 분석한 다음에 얘는 인공 구조물, 아니 얘는 새, 이렇게 구분을 해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드론이 앞에서만 날아오지 않잖아요. 드론이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일반적인 레이더는요, 비행기가 옆으로 가잖아요. 잘 못 잡아요. 근데 우리가 개발한 레이더는 A사 레이더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레이더거든요. 얘는 수평으로 움직이는 물건도 잘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못 만들었거든요, 아직.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이제 드론 레이더가 탑티어다.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해서 충돌이 발생을 하면 미국이 동맹인 한국한테 무언가를 기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From a satellite image, the Republic of Korea looks like an island, or like a fixed aircraft carrier floating in the water between Japan and mainland China. If I were king for a day, I would put a U.S. maneuver force back on the peninsula. I'm not the king, but if I were. Because there's no better terrain in the region for training. 제가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한데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해서 미국이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의 상호 방위 조약은 서로 상호 간의 나라의 본토 침공에 한해서요. 미국이 해외에서 어떤 전쟁을 치른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관련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타이완에 그런 유사시 일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육군 병력이 그 주변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미군 주둔 병력이 미군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무슨 문제냐?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공백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메워야 하느냐? 그 문제가 있죠. 왜?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까. 아직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5위라고 이렇게 군사력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군사력 세계 5위 이런 말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보통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공식력이 없는 지수입니다. 해외 방송에서 절대 안 씁니다. 이 지수. 그리고 어떤 학술 논문에서도 절대 쓰면 안 되는 지수예요. 이거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대충 이렇게 정성적으로 분석해 놓은 그런 거예요. 자, 이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의 맹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5위죠. 우리 밑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국하고 프랑스는 핵무기가 있어요. 얘네하고 붙으면 우리가 안 돼요. 궁극의 전략적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붙어요?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5위죠? 북한이 몇인 줄 아십니까? 36위예요. 그런데 그럼 5위가 36위하고 게임이 안 돼야죠. 근데 우리는 왜 맨날 36위한테 이렇게 군사적으로 질질 끌려다니죠? 누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GFP 파워를 지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미군의 공백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가장 큰 고민이고 왜? 북한은 이미 궁극의 전략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우리의 군사적인 해결 과제는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서 우리가 군사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완에 침공당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미군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과연 그 주한미군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 그리고 만약에 이 주한미군의 공백을 틈타서 북한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